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소프트웨어 공학 부분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을 분석하고 설계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분석은 뭐고 또 설계는 무엇일까? 분석 단계다 라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무엇을 요구를 하는지 사용자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가 담당하는 어느 영역까지 소프트웨어가 담당을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한 정의, 또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 성능, 신뢰도 이러한 요구들을 모두 이제 문서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의사소통이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 들어주고 이게 이제 개발 가능한지 문서화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분석을 한 다음에는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계 단계다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분석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준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외부 시스템과 사용자에 대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영역인 외부 설계 부분이 되겠고, 또 시스템 내부를 설계하는 이제 내부 설계에 대한 부분이 있겠고, 자, 전체적인 구조, 데이터,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단계를 분리를 해가지고 또 기본 설계다 또는 상세 설계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스템 분석하는 도구가 있을 거고 설계하는 도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분석하는 방법은 구조적 방법론과 객체지향 방법론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구조적 방법론, 객체지향 방법론. 그럼 시스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구조적 방법론에서는 뭘 사용하느냐? 분석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견을 말을 듣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로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조적인 방법론을 이용할 때는 이제 데이터 흐름도라는 것을 이용을 하고요. 객체지향 방법론에서는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합니다. 자, 시스템 설계를 할 때 이제 분석을 끝나면 설계를 하겠죠. 설계는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 방법론에서는 이제 구조도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고, 객체지향 방법론에서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시스템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무엇일까는 이제 구체적인 게 바로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일단 두 가지를 구분해서 우리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적인 분석을 한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를 할까?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견을 많이 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규정된 절차를 참고를 해서 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하는 거죠. 분석이 뭐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한다. 그리고 이제 그걸 분석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료에 대한 흐름, 처리를 중심으로 하는 요구사항 분석법이다. 그러면 이 분석 도구로는 뭐가 있느냐? 자료 흐름도, 자료 사전, 소단위 명세서, 객체 관계도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료 흐름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하향식 방법으로 세분화해 가면서 도형이나 문서 등이 정형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분석한다, 그러면 뭐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거다. 자, 구조적 방법론에서는 이제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료 흐름도를 많이 사용한다. 그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군요.
자, 이제 구조적 분석의 도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자료 흐름도 DFD라고 하고요. 네, 자료 사전이다, DD다라고 하고요. 소단위 명세서다, 미니라는 말이 들어갔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 흐름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흐름도를 뭐라고 했죠? DFD라고 했죠. 네. 그래서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리 공정 과정입니다. 자, 이런 공정 과정을 자료에 대한 흐름, 변환 과정,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도형화 시켜준다.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안의 프로세스, 또 자료 저장소, 사이에 대한 자료 흐름 나타내는 이런 그래프로서 네, 자료 흐름과 기능을 모델화하는 데 적합하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기호가 있는데요. 네, 프로세스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한다라는 거고요. 자료 저장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한 흐름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해주고 단말 끝에다라는 거죠. 사각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일까? 자, 프로세스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어떤 처리되는 단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물품 코드를 확인하는 프로세스다. 이런 일을 한다. 그거죠. 그 다음에 구매 주문서를 확인을 한다.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료 저장소다라는 것은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곳을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파일이나 또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물품 대장이라는 저장소, 공급업체라는 저장소, 미처리 주문이라는 저장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자료 흐름이다라는 것은 외부 객체, 프로세스 이런 사이에 전달되는 데이터에 대한 흐름을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말이다라는 것은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이다. 외부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주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맨 끝에 보통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공장에서 자, 구매 주문서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 물품 코드를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물품 코드를 확인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물품 대장소에 가가지고 네, 거기서 물품 코드를 이제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품 코드를 확인한다라는 것은 어떤 자료를 변환시켜주는 어떤 처리 과정을 나타낸다. 무슨 일을 하느냐? 물품 코드 확인을 한다. 그래서 처리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런 원으로 표시하게 되고 그 안에다가 프로세스 이름을 기입을 한다. 즉 하는 일의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거죠. 자, 물품 대장은요. 자료의 저장소고요. 네, 저장소에 대한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료에 대한 이동, 흐름이다라는 거고 위에다가 자료에 대한 이름을 기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은 단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 객체로 입력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 데이터를 갖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DFD다 하면 이 기호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자료에 대한 흐름, 기능을 자세히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료 사전에 보겠습니다. 자료 산호는 우리가 DD라고 표현을 하죠.
데이터 딕셔너리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흐름도에 나타난 자료를 더 자세히 기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히. 네, 그래서 이제 자료 흐름도가 어떤 시각적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더 체계적이다, 또 좀 더 조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나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기호도 우리가 알고 있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같다 기호는 자료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는 자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더하기 나오죠. 주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런 기호는요, 자료에 대한 반복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 반복했느냐라고 할 때 K번 반복했다 밑에다가 쓸 수가 있죠. 2번 반복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기호를 하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이런 기호를 하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위에다 쓴 것과 아래다 쓴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아래다 쓰면은 최소한 몇 번 반복했어요 라는 뜻이고, 위에다 쓰면은 최대 몇 번 반복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대괄호를 하면 자료에 대한 선택이 되고 둘 중에 하나 또는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가로를 하게 되면 생략 가능한 거예요 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별 2개는 주석입니다. 주석이라는 것은 어떤 설명이 되는 거죠. 네, 해설, 설명, 안내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무슨 뜻일까요? 네, 학생 명세는 성명이나 학번, 주소로 이루어졌는데 성명과 학번은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죠. 이 기호를 참조해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급여 형태는 그랬어요. 급여 형태는 이 기호가 붙었죠. 네, 그래서 사무직과 일반직 중에서 선택합니다. 대괄호입니다. 이렇게 사무직과 일반직 중에서 선택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책에 보면 예2가 있죠. 예2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세요. 네, 고객 파일은 이라고 적어있죠. 정의하는 거죠. 고객 파일은 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민번호, 고객 명세, 고객 신용, 임금 상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고객 명세는 네, 고객 성명, 주소, 고객 주소, 거래 게시일로 구성되어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고객 신용이라고 있죠. 고객 신용은 신용 상태, 현재 잔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죠. 그 다음에 입금 상황은 그랬습니다. 입금 상황은 입금일, 입금의 입금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라는 거고, 자, 입금 방법은 그랬습니다. 입금 방법은 자, 이제 소단위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단위 명세서는 자료 흐름도에서 최하위 단계의 처리 절차를 기술한 것이다. 다른 말로는 프로세스 명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단위 명세서는 이제 분석가가 하는 문서가 되겠고요. 소단위 명세에서는 구조적인 언어가 있고 또 선후 조건문이 있습니다. 종류가 자 이런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언어, 선후 조건문, 의사결정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언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냥 문장으로 된 자연 언어로 기술하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취업자의 각 고용 형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급여를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급여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차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취업자의 급여 형태를 파악을 하고 회사 규정에 따라서 급여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선후 조건문이 있습니다. 처리가 수행해야 할 기능을 기술한 것이다. 수행을 해야 할 기능을 기술을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후다가 선과 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성적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세스로 이제 입력이 있겠고 출력이 있겠죠. 네, 그래서 입력은 이제 입력되는 거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겠죠. 입력은 선이 되고 처리한 결과 출력은 우리가 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후 조건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퇴원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먼저 퇴원 환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 환자가 이 사람이 맞느냐라는 이제 조건이 생기고요. 자, 실제적으로 이제 후 조건입니다. 검사가 없느냐, 다 끝났느냐, 치료가 다 끝났느냐, 어찌 해서 퇴원이 결정되었다. 이런 조건문이 있다. 선후 조건문으로 기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은 이제 파악해야 된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많은 입력 자료가 있는 경우, 이런 입력 자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에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꾸밀까는 설계자 또는 프로그래머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굉장히 많이 나열이 되어 있고, 이 사람의 성별은 뭐냐, 남자냐, 여자냐, 체중이 60 초과입니까? yes, no. 치료일은 받았나요? OX.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제 의사결정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해본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도구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자 한다 그거죠. 분석하는 도구. 그래서 지금은 구조적인 분석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DFD, 즉 자료 흐름도가 있었죠. 여러분요.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DD라고 하는 자료 사전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네, 소단위 명세서가 있었죠. 이렇게 세 가지 있었다는 거. 자료 흐름도에서 그 기호들이 있었습니다. 동그라미는 뭐더라? 네모는 뭐더라? 화살표는 뭐더라? 이런 건 뭐더라? 라는 게 있었고, 자료 사전에서만 쓰는 기호가 있었죠. 같다 기호가 뭐더라? 더하기가 뭐더라? 이게 뭐더라? 네, 그 다음에 이게 뭐더라? 또 이게 뭐더라? 이게 뭐더라? 네, 이런 식의 정해진 기호가 있었습니다. 자, 소단위 명세에서는 이제 구조적인 언어가 있었고, 또 선후 조건문이 있었고, 네, 또 의사결정표가 있었고,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모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듈이다라고 생각하면 뭐냐면 여러분이 쉽게 벽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생긴 것을 하나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세요? 네, 첨성대로 보이죠. 그래서 이 돌을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했잖아요.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는 모듈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또 레고 블럭의 그 레고 하나하나를 모듈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모듈이란 분할해 놓은 것이다. 모듈은 뭐별로 분할을 하느냐, 각 기능별로 분할한 것을 우리 모듈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큰 덩어리의 소프트웨어를 자, 많은 명령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글꼴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명령어는 다 이쪽에 모이세요 라고 하고 A라는 모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문단에 관련된 명령어들은 다 이쪽으로 모이세요 해가지고 B라는 모듈을 만들었어요. 네. 자, 인쇄에 관련된 명령어들은 다 이리 모이세요 라고 해가지고 C라는 모듈을 만들었어요.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덩어리의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이렇게 분할한 것, 그 하나의 단위를 뭐라고 한다? 모듈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자, 글꼴에 관련된 명령어들을 이제 이리 왔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가 뭐에 관련된 거냐면 만약에 인쇄에 관련된 명령어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다는 이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인쇄하세요 라는 또 기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모듈화를 잘 한 건가요?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각각의 모듈은 A라는 모듈, B라는 모듈, C라는 모듈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듈화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잘 쪼개야죠. 잘 나눠야죠. 각 기능별로. 그래서 독립성이 높으면 높도록 모듈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에서 독립성을 체크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듈의 독립성은 뭐로 체크를 하냐면 첫 번째는 결합도로 체크를 하고 두 번째는 응집도로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합도는 무엇일까? 응집도란 무엇일까?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합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합도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모듈과 다른 모듈 간의 상호 의존도를 측정합니다. 의존도가 높으냐, 우리 그룹에서만 A라는 모듈에서 모든 명령어가 잘 실행을 되어야 되는데 B라는 모듈에 있는 특정한 것이 있어야지만이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상호 의존도다라고 합니다. 그럼 의존도는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죠. 그죠? 되도록이면 다른 모듈을 안 건드려야죠. 그래서 모듈 간의 상호 의존도를 측정하는 게 결합도고 독립적인 모듈이 되려면 상호 의존도는 거의 없다시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합도는 약해야지 좋은 소프트웨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결합도에는 종류가 또 많이 있습니다. 자, 결합도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네, 내용 결합도, 공통 결합도, 외부 결합도, 제어 결합도, 스탬프 결합도, 데이터 결합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은 결합도가 강한 거죠. 결합도가 강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다음에 가장 약한 거 데이터 결합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모듈화는 독립성이 높아야지 되고 모듈의 독립성은 결합도, 응집도에 의해서 측정한다. 거기까지 알겠죠? 거기까지 꼭 기억을 해주고 이 결합도의 종류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순서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일단은 가장 강한 거, 가장 약한 거는 또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글자만 우리가 이제 따가지고 내공을 건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첫 글자만 이렇게 기억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결합도는 무엇일까? 자, 내용 결합도는 무엇이다? 핵심적인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결합도 중에서 가장 강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듈의 내용을 참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듈의 내용을 참조한다. 그래서 뭐다? 내용 결합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모듈이 내가 이 모듈이 변경이 됐어요. 어떤 내용들이.
그러면 다른 모듈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이 A라는 모듈이 어떤 바뀌더라도 B라는 모듈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면 얘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내용 결합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 결합도입니다. 공통인 자료 영역을 사용할 경우의 결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모듈과 B라는 모듈이 뭐 변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자, 공통인 영역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J라는 변수를 공통으로 쓰고 있다. A가 변경하고 또 B가 변경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 모듈에서부터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어느 하나의 모듈에서 변경을 하게 되면 다른 모듈한테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 자료 영역을 사용할 경우의 결합도가 바로 공동 결합도다라는 겁니다. 공통 자료 영역. 자, 그 다음에 외부 결합도가 되겠습니다. 어떤 모듈에서 외부로 선언한 데이터를 다른 모듈에서 참조할 때의 결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변수다라고 하면 그 프로그램 안에서 다른 모듈들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 외부로 선언한 데이터를 다른 모듈에서 참조할 때의 결합도, 외부 결합도. 자, 그 다음에 제어 결합도가 있습니다. 한 모듈에서 다른 모듈로 논리적인 흐름을 제어한다라는 겁니다. 논리적인 흐름. 논리적인 흐름을 제어하는 제어 요소가 전달 때의 결합도입니다. 그래서 상위 모듈, 하위 모듈을 상위 모듈이 하위 모듈을 통제할 경우, 그다음에 처리하는 기능이 두 모듈에 분리되어 있는 경우, 자, 그럴 때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어 요소가 전달되는 거 제어 결합도였습니다. 자, 스태프 결합도란 무엇일까? 스태프 결합도라는 것은 이제 자료 구조를 조회할 때 배열이나 레코드 등의 자료 구조가 전달된 경우를 이제 스탬프 결합도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듈과 모듈 사이에 배열, 그런 자료 구조가 전달될 때의 모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듈이 동일한 자료 구조를 조회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료 구조의 어떤 변화, 포맷,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모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결합도가 있습니다. 자,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가 순수한 자료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모듈이 인수를 함수로 호출할 땐 인수를 하죠. 그래서 인수로 다른 모듈에게 넘겨주고 그 호출을 받은 모듈은 데이터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이쪽으로 이제 결과를 보내주는 그런 형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합도 중에서는 이제 데이터 결합도가 가장 낮은 거고, 결합도가 낮은 것이 그래도 바람직한 결합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서로 데이터 인수만 넘겨주고 그 결과를 받는 거기 때문에 자, 다른 모듈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바람직한 결합도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응집도입니다. 응집도란 무엇이다? 자, 모듈이 있으면 이 모듈 안에 명령어들끼리의 관련된 정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듈 내에 있는 구성 요소들 간에 관련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명령어들은 어때요? 서로 관련성이 많아야지 좋은 거죠. 그래야지 소프트웨어를 잘 나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응집도는 어째야 된다? 높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응집도가 높도록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라는 거죠. 자, 응집도의 종류에는 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응집도의 종류는 무엇일까 살펴보면 자, 이렇게 있군요. 그래서 응집도가 강한 것과 가장 약한 것 일단 여러분이 기억을 합니다. 응집도는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적 응집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응집도가 가장 약한 게 우연적 응집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은 우리가 또 기억을 해줘야지 되겠죠. 되었나요? 네. 그러면 이제 기능적 응집도, 순차적 응집도, 통신적 응집도, 절차적 응집도, 시간적 응집도, 논리적 응집도 이렇게요. 네, 되었죠. 그러면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능적 응집도란 무엇일까? 자, 이거는 모든 기능적 요소들이 단일 문제와 연관 수행될 경우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능적 응집도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연관이 되어 있는 응집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순차적 응집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듈의 출력 자료가 그 다음 활동의 입력 자료로 제공되는 경우에 응집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신적 응집도다, 교환적 응집도다 라고 하고 있는데 동일한 입력을 가지고 동일한 출력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절차적 응집도가 있습니다. 네. 관련 기능들이 있을 경우에 모듈 안에 구성 요소들이 그 기능들을 순차적으로, 절차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적 응집도입니다. 특정 시간에 처리되는 그 기능들을 모아가지고 작성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논리적인 응집도다 라고 하는 것은 유사한 성격 처리 요소들로 하나의 모듈이 형성되는 경우를 말을 하고요. 네, 우연적 응집도가 있습니다. 자, 우연적 응집도는 응집도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을 말을 하죠. 서로 관련 없는 요소들만 구성된 경우, 이건 안 좋은 거죠. 관련된 요소들이 하나의 모듈 안에 들어와 줘야 되는데요. 네, 이런 경우를 우연적 응집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의미 없는 어떤 관계도 가지지 않은 기능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말을 하고요. 서로 다른 상위 모듈에 의해서 호출이 돼가지고 처리상에 아무 연관이 없는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의 응집도, 가장 낮은 응집도를 우연적 응집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구현을 하려면 요즘에는 이렇게 모듈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듈과 모듈 간의 결합도는 어때요? 상호 관련성이죠. 뭐와? 모듈과 모듈 사이에 상호 관련성이니까 서로 관련이 없는 게 낫다. 그래서 결합도는 낮게 하는 거고, 응집도다라는 것은 하나의 모듈 안에서 명령어들에 대한 관계를 말하는 거니까 내부 모듈의 명령어들의 관계는 높아야지 되겠죠? 그래서 응집도는 높아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응고를 기억을 하자. 하나만 기억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응고가 이제 더 좋죠? 외우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결합도는 낮아야 된다. 응집도는 높아야 된다. 꼭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좋은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조건은 일단은 이제 유지보수가 용이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비싸면서도 제품이 똑같은 기능을 하지만 A라는 제품과 B라는 제품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격도 똑같아요. 기능도 똑같아요. 그런데 얘는 10,000원을 해요. 자, 얘도 10,000원을 해요. 근데 얘는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메이커예요. 메이커. 자, 얘는 조금 이름을 안 들어본 중소기업이에요. 그럼 여러분 A를 사겠어요? B를 사겠어요? 네, 이제 각자 개성이겠지만 아무래도 B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얘가 1,000원이고 얘가 10,000원이고 얘가 15,000원이에요. 그래도 나는 굳이 메이커를 사겠다라고 해서 이 제품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메이커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품 중에서 우리가 가정용품 중에서 메이커를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AS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유지보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프트웨어 설계 조건, 유지보수를 어떻게든 편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또 쉽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의 모듈은 어느 정도로 자를까가 또 고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의 전반적인 기능, 또 구조를 이해하기 쉬운 적당한 크기로 분해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입구, 하나의 출구를 갖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통로는 일원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A라는 사람한테 문의가 있는데요. 여기 구성원들이 각자 근데 또 보면은 질문하는 내용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럼 얘가 똑같은 질문을 A라는 질문을 해요. 얼마 후에 얘가 똑같은 A 질문을 해요. 똑같은 A 질문을 해요. 그러면 어떠세요? 여기 대답하는 얘 입장에서는 A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겠죠. 얘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도 이런 질문을 각자 얘한테 하는 것보다는 이 회사원들이 있으면 얘네들이 한 사람만 A라는 외부에게 질문을 한다면 이 질문할 사람들은 다 일이 모이는 거죠. 질문지를. 그래서 여기서 하나로 이렇게 통로를 일원화시키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좋은 소프트웨어 설계 조건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 응고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